고요한 밤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숨 막힐 듯한 정적. 리서연은 어둠 속에 잠긴 것을 소파에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듯했다. 남편 정태우는 며칠째 출장 중이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는 늘 바빴고 서연은 그의 성공이 가져다준 이 고립된 공간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평화로웠다. 넓은 집, 잘 가꾸어진 정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삶.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완벽함은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지만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는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한 달 전쯤이었다. 한밤중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 처음에는 바람이 가지를 흔드는 소리겠거니 생각했다. 혹은 오래된 집에 으스스한 소리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명확했다. 누군가 지붕 위를 걷는 소리, 정원의 자갈길을 밟는 소리.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다. 그러나 매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발자국 소리는 언제나 남편이 없는 밤에만 들려왔고 그 소리는 그녀를 해치려는 듯한 위협적인 느낌보다는 마치 누군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남편은 그녀의 그런 예민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태훈에게는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했다. 감정적인 동요나 비이성적인 공포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발자국 소리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몸을 웅크린 채로 창문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림자는 가만히 서 있었다. 움직임 하나 없이 마치 조각상처럼. 서연은 숨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공포는 어느새 옅어지고 묘한 궁금증이 그 자리를 채웠다. 대체 누구일까? 무엇을 하려는 걸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그때 바깥에서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뗐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문에 무언가를 놓아두는 소리였다. 잠시 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발자국 소리도 그림자도.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현관문 앞에는 작은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한 다발의 흰색 백합이었다. 갓 꺾은 듯 싱그러운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렸다. 서연은 꽃다발을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왜 하필 백합일까? 누가, 왜, 이 한밤중에 이 꽃을 놓고 간 것일까? 그녀는 꽃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물병에 꽂았다. 백합의 순수한 흰색은 어둡고 무거운 거실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며 빛났다. 그날 밤 서연은 간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이 돌아왔다. 그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잘 다려진 양복에 단정한 머리,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보,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차가웠다. 서연은 무의식 중에 꽃병에 꽂힌 백합을 가리켰다. 어젯밤에 누가 놓고 갔어요. 태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백합을 향해 차가운 빛을 띄었다. 누가 경비실에 얘기해봤어? 아니요, 그냥 옆집 아저씨인가. 서연은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왠지 모르게 태훈에게 어젯밤의 일을 전부 말하기가 꺼려졌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냥 놔둬.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해. 늦은 밤에는 문 열어주지 말고. 태훈은 더 이상 백합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경고하는 듯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옆집에 누군가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 남편의 지시로 이웃들과 교류하지 않던 그녀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혹시 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집을 향했다. 옆집은 그녀의 집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훨씬 더 어둡고 낡아 보였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서연은 망설였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검은색 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서연은 그 순간 숨을 멈췄다. 남자의 얼굴은 태훈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콧날, 턱선, 눈매.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태훈의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라면 이 남자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오래된 호수처럼 그녀를 끌어당겼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새로 이사 오셨나요? 서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정재훈입니다. 정재훈. 서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태훈과 같은 성씨. 그리고 그 백합. 저는 옆집에 사는 리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저희 집 앞에 백합을 놓고 가셨나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아니요, 놀라긴 했지만 백합이 정말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행동은 이상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는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재훈과 종종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 태훈이 출장 간 날 밤, 그녀는 창밖으로 재훈이 자신의 정원을 조용히 거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려 온 사람처럼.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가 그녀의 외로운 밤에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태훈은 또다시 출장을 떠났다. 서연은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재훈이 들어왔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의 집을 응시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정재훈 씨, 비 맞고 계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그녀의 외침에 재훈은 화들짝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마치 쫓기던 동물처럼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 비는 괜찮지 않아요. 감기 걸려요. 잠깐만요. 수건이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은 안으로 들어가 수건과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왔다. 재훈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의 집 현관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다. 재훈은 차를 마시며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그는 쌍둥이 동생과 헤어져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의 유일한 기억은 동생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고. 그는 오랫동안 동생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이곳에서 태훈을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동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서연은 그의 말에 왠지 모를 공감을 느꼈다. 서연은 태훈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지만 그녀는 늘 외로웠다고. 태훈은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닫혀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고민을 털어놓아도 그는 늘 논리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할 뿐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서연은 재훈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재훈은 서연에게 태훈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힌트를 던져주었다. 태훈이 가진 완벽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비밀과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재훈의 말은 서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태훈이 갑작스럽게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몹시 초조해 보였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말했다. 여보, 내일 당장 이사가.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서연은 영문을 몰랐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묻지 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건 우리 둘을 위한 일이야. 태훈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보았다. 그는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재훈의 말이 떠올랐다. 태훈의 완벽한 삶 뒤에 숨겨진 비밀. 어쩌면 이사가 그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서연은 태훈의 말을 거역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태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나한테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 정재훈 씨는 누구예요? 왜 당신과 똑같이 생겼어요? 서연의 질문에 태훈의 얼굴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의 눈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 자식 이름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와? 그 쓰레기 같은 자식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걔는 내 삶을 망치러 온 파괴자일 뿐이야. 태훈은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고 서연은 고통에 신음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 완벽한 줄 알았던 정태훈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삶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훈의 집착과 불안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은 옆집에 사는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 정재훈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굳게 닫힌 삶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고
동시에 그녀의 삶을 뒤흔들 파괴자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정태훈의 분노는 거친 폭풍우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다. 서연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녀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태우는 그녀를 거실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서연의 등은 차가운 벽에 부딪히며 통증을 일으켰다. 그 자식에 대해 뭘 알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했든 믿지 마. 걔는 정신병자야.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미친놈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서연은 태훈의 낯선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알던 완벽하고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태훈 씨, 진정해요. 진정해? 네가 지금 그 녀석을 감싸고 도는 거야. 감히 내 앞에서 그 쓰레기 자식을 언급해. 너마저 나를 배신할 셈이야. 태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서연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와 지난 5년을 함께 살았다. 사랑하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태훈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다. 그는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몸은 그의 거친 손길에 짓눌렸고 그녀의 마음은 그가 뱉는 모욕적인 말들에 난도질당했다. 태훈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정재훈을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쏟아내며 다시는 자신에게 대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태훈이 잠든 후 서연은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손목에는 붉은 멍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지옥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어젯밤엔 너무 예민했나 봐. 출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었나 봐. 이해해줘.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의 미소는 공허했다. 서연은 그의 가식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태훈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멍 자국을 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조심 좀 하지. 서연은 그가 마치 낯선 사람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과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태훈은 그녀가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 그녀는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의 다정한 척하는 손길을 거부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태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외출도 제한했고 그녀의 핸드폰까지 확인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집착에 숨이 막혔다. 태훈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서연은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서재는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다. 태우는 그곳에 자신만의 비밀을 숨겨두고 있었다. 서연은 서재 문 앞에 섰다. 차갑고 단단한 문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 수 없었다. 그녀는 태훈의 열쇠 꾸러미에서 서재 열쇠를 찾아내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태훈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들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서연은 서재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비밀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서랍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다른 열쇠들을 이용해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풍겨 나왔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목걸이 2개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소년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얼굴은 태훈과 재훈을 쏙 빼닮았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소년의 손에는 똑같은 모양의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사진 뒤에는 태훈, 재훈, 1995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꺼냈다. 2개의 펜던트는 반으로 쪼개진 하트 모양이었다. 한쪽에는 태훈, 다른 한쪽에는 재훈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겹쳐보았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태훈이 왜 이 사진과 목걸이를 숨겨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이 증거물을 버려야 마땅했다. 하지만 태훈은 그러지 못했다. 왜일까? 그때 서연은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또 다른 문구를 발견했다. 사진을 빛에 비춰보니 누군가 일부러 지우려 한 듯 흐릿한 글씨가 보였다. 정재훈,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서.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잃어버린 형제? 태훈이 재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재훈이 태훈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태훈은 그녀에게 재훈이 자신의 삶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재훈이 단순히 가족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서연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태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과 목걸이를 보았다. 뭘 하는 거야,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사진과 목걸이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그렇게 궁금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궁금했어요. 당신한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동생? 그딴 건 낙이 없어. 저건 그냥 과거의 망령일 뿐이야. 내가 버려야 할, 지워야 할 과거. 태훈은 사진을 찢어버리려 했다. 서연은 놀라 외쳤다. 안 돼요, 태훈 씨. 그건 당신의 추억이잖아요. 태훈은 그녀의 외침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찢어버리려던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너도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넌 이제 나와 한 배를 탄 거야. 이 배에서 내리고 싶다면 넌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거야.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다음 날 서연은 옆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재훈을 만나야 했다. 태훈의 말이 모두 거짓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서. 대문을 두드리자 재훈이 나왔다. 그는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와 손목에 멍 자국 때문이었다. 재훈은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태훈의 거칠었던 손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안겼다. 재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위안을 느꼈다. 서연은 재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훈의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한 사진과 목걸이. 재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렇게 됐군요. 제가 당신을 이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태훈 씨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재훈은 그녀의 결심에 감동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들이 쌍둥이 형제라는 사실, 그리고 어린 시절 헤어져야 했던 비극적인 사건. 재훈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다. 사고로 위장된 살인이었다. 태훈은 살인자의 가족에게 입양되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훈을 버렸다는 것이었다. 태훈은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고 재훈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 나는 그저 그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는 나의 하나뿐인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당신마저 내게서 빼앗으려 하는군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싸우려는 전사가 되었다. 그때 재훈의 집 마당에서 낡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털은 엉망이었지만 눈빛은 총명했다. 재훈은 그 개를 베리라고 불렀다. 베리는 제가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에요. 이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신기하게도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베리를 쓰다듬었다. 베리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꼬리를 흔들었다. 베리는 마치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서연과 재훈을 번갈아 보았다. 베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친구이자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존재였다. 베리, 그 낡은 개의 이름은 서연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었다. 태훈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속 두 쌍둥이 소년 옆에 서 있던 개가 바로 베리였다.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든 모습이었지만 서연은 그 녀석의 총명한 눈빛에서 과거의 한 조각을 읽어낼 수 있었다. 베리는 단순히 재훈의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 녀석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자 20년이 넘는 세월을 두 형제를 기억하며 살아온 유일한 증인이었다. 재훈은 서연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태훈이가 다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제가 몰래 숨겨두었었죠. 이 사진 뒤에 제가 쓴 글씨가 보이나요?
서연은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네, 정재훈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서 라고 쓰여 있어요. 그 글씨는 태훈이가 지워버리려고 했던 흔적이에요. 그는 저를 찾으려 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만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을 테니까요. 재훈은 그녀에게 펜던트 목걸이를 건넸다. 이것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재훈이 새겨진 펜던트와 태훈이가 가지고 있던 태훈이 새겨진 펜던트.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하트가 완성돼요.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서연은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태훈은 이 소중한 유품을 왜 숨겨두었을까? 서연은 태훈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를 버리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그 과거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일까? 서연은 재훈에게 태훈의 폭력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다. 태훈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광기를. 재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덕분에 내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젠 태훈 씨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재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네, 함께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재훈은 서연에게 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날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태훈의 양부모, 즉 강 회장의 비서가 운전하는 차가 그들의 부모님이 타고 있던 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그들은 재훈과 태훈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증거물을 빼앗기 위해 그들을 살해한 것이었다. 그 증거물은 강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훈은 그날 사고 현장에서 강 회장에게 입양되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훈을 버렸다. 재훈은 고아원에서 자라며 평생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동생의 행방을 찾아 헤맸다. 태훈이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를 외면하고 강 회장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는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뿐이에요. 재훈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태훈의 내면에 숨겨진 어둠과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태훈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삶은 거짓과 죄책감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재훈의 집에서 돌아와 태훈의 서재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훈이 숨겨두었던 펜던트와 사진을 다시 꺼내들고 낡은 상자 속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상자 바닥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를 떼어내자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테이프 겉면에는 1995년 07전 R라는 날짜와 함께 마지막 퍼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테이프가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테이프를 재생할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다. 그녀는 그 테이프를 소중하게 품에 숨겼다. 그리고 태훈이 잠시 출장을 떠난다는 것을 이용해 재훈의 집으로 향했다. 재훈은 그녀가 가져온 테이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어떻게 찾으셨어요? 태훈 씨 서재에 숨겨져 있었어요.
마지막 퍼즐이라고 적혀 있네요.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만져보았다. 맞아요. 이게 바로 마지막 퍼즐이에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는 테이프. 강 회장의 비서가 사고 직전에 녹음한 증언일 겁니다. 이 테이프를 찾기 위해 제가 그렇게 헤맸는데 재훈은 자신의 집 거실에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리켰다. 서연은 그의 집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하고 안심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에서는 오래된 잡음과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들 부부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들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 증거물이 외부로 유출되면 내 모든 것이 끝장나. 당장 가서 그들을 처리해. 하지만 그들은 회장님의 조카들인데. 닥쳐. 내 조카는 정태훈, 그 아이 하나뿐이야. 당장 가서 처리해. 아니면 내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테이프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태훈의 부모님이 아니었다. 강 회장의 동생 부부, 즉 태훈과 재훈의 친부모였다. 그리고 강 회장은 자신의 비자금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태훈은 강 회장의 친아들이었다. 태훈은 강 회장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데려온 입양아가 아니라 강 회장의 친아들이었다. 재훈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강 회장은 그들을 죽인 것이었다. 태훈은 자신이 강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재훈을 외면한 것이었다. 서연과 재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뒤집혔다. 태훈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재훈은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훈의 복잡한 내면, 그가 지키려 했던 완벽한 삶, 그리고 재훈을 향한 그의 증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재훈은 절망에 빠졌다. 그렇다면 태훈이는 내 동생이 아니었군요. 그는 그 살인자의 아들이었군요. 나는 평생을 살인자의 아들을 찾아 헤맸던 거였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슬픔은 깊고 거대했다. 서연은 재훈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부모님이고 태훈 씨의 부모님은 강 회장이 아니에요. 태훈 씨는 강 회장의 친아들이 맞지만 당신 부모님께는 태훈 씨도 똑같이 조카였어요. 그들은 당신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을 거예요. 서연의 말은 재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았다. 바로 그때 재훈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놀라 재빨리 테이프를 빼내고 플레이어를 숨겼다. 문을 열자 태훈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다. 여기 있었군. 내가 분명 말했지? 그 자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태훈은 서연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했다. 재훈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훈아, 이제 그만해. 모든 것을 멈춰. 멈춰. 넌 내 인생을 망치러 온 파괴자야. 네가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태훈은 재훈에게 주먹을 날렸다. 재훈은 태훈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태훈의 주먹을 맞고 뒤로 넘어졌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태훈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닥쳐. 이 모든 건 다 네가 그 자식에게 홀려서 그래. 이 더러운 년. 태훈은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베리가 태훈의 다리를 물었다. 태훈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베리는 태훈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주인인 재훈을 보호하려는 듯이. 그 순간 재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도망쳐요. 어서 경찰에 신고해. 서연은 망설였다. 재훈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단호한 결심을 보았다. 네, 꼭 신고할게요. 베리, 재훈 씨를 지켜줘. 서연은 베리에게 마지막으로 눈짓을 하고 재훈의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다. 태훈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그리고 재훈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는 뛰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뒤로 태훈의 자동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그녀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태훈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리서연의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끔찍한 악몽 속 한 장면 같았다. 정태훈의 손에 들린 칼날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절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아, 멈춰. 제발 멈춰.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위협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살인자의 눈빛이었다. 그 순간 재훈의 집에서 베리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태훈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며 달려들었다. 태훈은 베리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베리는 민첩하게 피했지만 칼날은 녀석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베리는 고통스러운 울음을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연은 베리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재훈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베리를 품에 안고 재훈의 집으로 다시 달렸다. 서연이 재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훈은 태훈과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태훈은 피투성이가 된 재훈을 발로 차고 있었다. 서연은 베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태훈에게 달려들었다. 태훈 씨, 제발 그만해요. 사람 죽이겠어요. 서연의 비명에 태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 회장이 당신 아버지라는 거 다 알아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는 것도, 당신이 그 더러운 돈을 위해 재훈 씨를 버렸다는 것도. 난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서연의 말에 태훈은 멈칫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을 틈타 재훈은 몸을 일으켜 태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태훈의 손에 들린 칼을 쳐냈다. 칼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재훈은 태훈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두 쌍둥이는 서로의 목을 조르고 서로의 얼굴을 때렸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넘게 묻혀있던 죄책감과 증오, 그리고 배신감의 폭발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형제잖아. 재훈은 울먹이며 말했다. 닥쳐. 형제, 너 같은 쓰레기랑 나를 비교하지 마. 난 완벽한 삶을 살았어.
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망가졌잖아. 태우는 소리를 질렀다. 그때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들었다. 그녀는 칼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을 가로막았다. 둘 다 그만해요.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편과 진실을 지키려는 남자를 모두 잃을까 두려웠다. 그녀의 외침에 두 남자는 싸움을 멈췄다. 태우는 서연의 손에 들린 칼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서연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서연아, 지금 뭘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아는 태훈 씨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강 회장의 아들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자수해요. 당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서연의 말은 태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거짓된 것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재훈을 죽이려 했고 서연을 해치려 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다. 그때 베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다리를 절뚝이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녀석은 서연의 발치에 서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은 서연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서연은 베리의 눈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녀석은 마당 한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창고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훈과 재훈의 싸움을 멈추게 한 후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녀는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을 살폈다. 창고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앨범 하나가 들어왔다. 앨범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겉면에는 1995년 여름,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앨범을 펼쳤다. 앨범 안에는 재훈과 태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두 소녀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웃고 장난치고 서로를 안고 있는 사진들. 그 사진들 속에서 태훈은 지금의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고 해맑은 소년이었다. 서연은 앨범을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마지막 장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태훈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찢어지지 않은 온전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두 쌍둥이 소년과 그들의 부모님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는 베리가 앉아 있었다. 사진 뒤에는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태훈이 찢어버리려 했던 사진, 그리고 이 낡은 앨범. 태훈은 이 앨범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직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재훈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태훈은 서연의 손에 들린 앨범을 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그 앨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우리 가족의 모습이야. 난 그 사진을 버릴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서연은 태훈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사업가 정태훈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때 재훈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태훈에게 다가가 태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태훈아.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너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재훈의 따뜻한 위로에 태훈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는 재훈의 품에 안겨 지난 20년간의 죄책감과 고통을 쏟아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훈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 순간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신고했던 경찰이었다. 경찰은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훈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 회장의 범죄, 그리고 태훈이 저지른 죄. 태훈은 순순히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서연과 재훈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경찰이 태훈을 연행해 간 후 서연과 재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강 회장의 죄를 세상에 알렸다. 강 회장은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서연은 강 회장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태훈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재훈은 부모님의 복수를 마쳤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태훈을 용서했지만 그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다. 서연은 재훈의 옆에서 그를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경찰차가 떠난 후 리서연과 정재훈은 텅 빈 집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공포와 불안에 짓눌리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한 후의 후련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베리는 재훈의 다리에 기대어 서연과 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녀석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이 모든 비극의 증거처럼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재훈은 멍하니 태훈이 끌려간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나는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서연은 재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서연의 위로에도 재훈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평생을 찾아 헤맸던 하나뿐인 동생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 보냈던 짧은 시간들이 재훈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와 그 가족을 외면한 채 살아가야 했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서연은 재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집 안은 태훈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그의 서재, 그의 침실, 그의 옷들. 모든 것이 그와 서연의 결혼 생활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흔적들 앞에서 고통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 흔적들을 하나씩 치우기로 결심했다. 태훈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태훈과의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그의 비리를 고발한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태훈 씨는 강 회장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숨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덕분에 강 회장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변호사의 칭찬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녀는 태훈이 숨겨두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변호사에게 넘겼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사진 앨범, 그리고 그동안 태훈이 모아두었던 강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 관련 서류들. 모든 증거물들은 강 회장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끝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훈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다. 태훈과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리고 이제 태훈이 없는 삶에서 그녀는 더욱더 혼자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재훈의 집 앞으로 향했다. 재훈은 집 앞에 앉아 베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베리는 재훈의 손길에 만족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재훈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태훈이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다가갔더라면 그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서연은 재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당신의 진심을 보여줬어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 그의 몫이에요. 당신은 그에게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줬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재훈은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기대어 한없이 울었다. 서연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재훈의 슬픔은 그녀의 슬픔과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재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내게 이 펜던트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이 펜던트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라고요. 나는 그게 동생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 펜던트가 나를 당신에게 데려온 것 같아요. 서연은 재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재훈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태훈 펜던트를 꺼내 재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이제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 두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물이에요. 재훈은 서연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서연 씨. 두 개의 펜던트는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펜던트는 태훈과 재훈, 두 형제의 잃어버린 사랑과 기억을 상징하는 것처럼 빛났다. 시간이 흘렀다. 강 회장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태훈은 강 회장의 죄를 은폐하고 재훈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연은 태훈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녀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재훈은 서연의 옆집에 머물면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재훈에게 태훈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들었다. 태훈은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사업가 정태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죄와 싸우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재훈은 서연과 함께 태훈을 찾아갔다. 태훈은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그의 표정은 무감각했다. 서연과 재훈은 태훈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태훈아, 이제 그만해. 이제 너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재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진심 어린 용서가 담겨 있었다. 태훈은 재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고통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서연은 태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강 회장의 아들이든 재훈 씨의 동생이든 당신은 당신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제 용서하고 용서받아요. 서연의 말은 태훈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영혼은 이제야 평화를 찾았다. 서연과 재훈은 태훈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섰다. 병원 밖에는 베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리는 서연과 재훈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상처는 이제 거의 다 나았다. 베리는 이 모든 비극을 함께 겪은 증인이자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는 존재였다. 서연은 재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시작해요. 당신과 베리와 함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빛과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과 상실 속에서 피어난 한없이 아름다운 꽃이었다. 리서연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태훈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는 태훈의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작은 시골 마을에 아담한 집을 얻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들고 창밖으로는 푸른 산이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색채가 아니었다. 따뜻하고 밝은 색으로 가득한 희망을 담은 그림들이었다. 재훈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집 옆에 작은 작업실을 얻어 목공예를 시작했다. 그는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베리도 그들과 함께였다. 녀석은 재훈의 작업실과 서연의 집을 오가며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베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자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는 존재였다. 녀석은 서연이 그림을 그릴 때 그녀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재훈이 목공예를 할 때 그의 발밑에서 잠들었다. 어느 날 서연은 재훈에게 말했다. 태훈 씨를 만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를 동생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태훈을 찾아갔다. 태훈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미약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아, 재훈아, 미안해.
태우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괜찮아요. 태훈 씨, 우리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당신이 저지른 죄는 당신의 몫이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에요. 서연의 말은 태훈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재훈은 태훈의 손을 잡았다. 태훈아, 우리 어머니는 너도 똑같이 사랑했을 거야. 너는 내게 하나뿐인 가족이야.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자. 재훈의 따뜻한 말에 태훈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재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훈이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고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훈은 재판을 통해 강 회장의 범죄를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모두 인정하고 정직한 벌을 받기로 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재훈과 서연의 사랑과 용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서연과 재훈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잔잔하고 깊은 강물처럼 서로의 마음속에 흘러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재훈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재훈은 서연을 위해 작은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모습을 닮은 인형이었다. 재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이었어요. 서연은 재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재훈 씨,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뜨거웠지만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와 아픈 상처들을 모두 잊게 해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키스였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비극도, 그 어떤 상실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그들은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재훈의 동생인 태훈과 서연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태훈은 수감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였다. 태훈은 재훈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 형과 서연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 내가 저지른 죄는 평생 갚아야 할 것이지만 형의 사랑과 용서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형과 서연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랄게.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게. 재훈은 태훈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훈이 진심으로 자신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훈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동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연과 재훈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충실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비극도, 그 어떤 상실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다. 태훈의 자백과 경찰 조사 덕분에 강 회장의 모든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가 수십 년간 저지른 탈세, 비자금 조성,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연일 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보도했고 그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강 회장 일가는 몰락했다. 그의 회사들은 파산했고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강 회장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다. 태우는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강 회장의 죄를 은폐하고 재훈과 서연을 해치려 했던 자신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했다. 태우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깊이 뉘우쳤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재훈과 서연의 용서와 사랑 덕분에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리서연과 정재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태훈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서연은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곳이었다. 뜰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들이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푸른 산이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색채가 아니었다. 따뜻하고 밝은 색으로 가득한 희망을 담은 그림들이었다. 재훈은 그녀의 옆집에 작은 목공의 작업실을 차렸다. 그는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서연을 지켜주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곁에는 베리가 있었다. 녀석은 재훈의 작업실과 서연의 집을 오가며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베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자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는 존재였다. 녀석은 서연이 그림을 그릴 때 그녀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재훈이 목공예를 할 때 그의 발밑에서 잠들었다. 서연과 재훈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잔잔하고 깊은 강물처럼 서로의 마음속에 흘러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나갔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재훈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재훈은 서연을 위해 작은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모습을 닮은 인형이었다. 재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이었어요. 서연은 재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재훈 씨,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뜨거웠지만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와 아픈 상처들을 모두 잊게 해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키스였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비극도 그 어떤 상실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그들은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재훈의 동생인 태훈과 서연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태훈은 수감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였다. 태훈은 재훈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 형과 서연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 내가 저지른 죄는 평생 갚아야 할 것이지만 형의 사랑과 용서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형과 서연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랄게.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게. 재훈은 태훈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훈이 진심으로 자신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훈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동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연과 재훈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충실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비극도, 그 어떤 상실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한 편의 영화와 같았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과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